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 사랑, 기쁨, 슬픔 혹은 분노 같은 감정들, 그리고 여러분이 떠올리는 생각, 심지어 이 영상을 보는 호기심까지, 이 모든 게 뇌 속의 단순한 화학 반응일 뿐이라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뉴런이 신호를 주고받고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물질이 분비되는 과정일 뿐이라고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에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너머에 무언가가 존재할까요? 오늘은 심리 철학의 물리주의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부터 현대의 데이비드 차머스, 그리고 2025년의 최신 과학까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해왔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볼게요. 심리 철학의 물리주의를 주제로 우리의 마음이 물리적 뇌의 산물인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존재인지 그 경계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플라톤, 라이프니츠, 길버트 라일, 도널드 데이비슨, 그리고 2025년에 AI 연구와 뇌과학 실험까지 다양한 철학자와 최신 사례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드릴게요. 자, 준비되셨죠? 함께 출발해 볼까요? 물리주의의 시작. 플라톤의 이상주의와 라이프니츠의 단자론. 물리주의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 반대편에서 시작해야겠죠. 물리주의는 모든 정신현상이 물리적 과정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보는 철학적 입장이에요. 하지만 이런 관점은 오랜 철학적 논쟁 속에서 점차 발전해 왔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물리주의와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했어요. 플라톤은 그의 저서 파이돈에서 영혼과 몸을 분리된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는 영혼이 물질적 세계와는 별개의 이상 세계에 속한다고 주장했어요. 이상 세계는 완벽한 이데아, 즉 형태들이 존재하는 곳으로 우리의 정신은 그 이데아를 기억하거나 추구하는 과정에서 비롯된다고 봤죠. 예를 들어 우리가 아름다움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건 물질적 세계의 아름다운 물체 때문이 아니라 영혼 이상 세계에서 이미 경험한 아름다움의 이데아를 떠올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은 물리주의와 완전히 반대되는 이상주의적 입장이죠. 플라톤은 심지어 육체를 영혼의 감옥이라고 표현하며 진정한 지식은 물질을 초월해야만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반면 17세기 철학자 고트프리트 라이프니츠는 조금 다른 접근을 취했어요. 라이프니츠는 단자론이라는 저서에서 독특한 이론을 제시했죠. 그는 우주가 단자라는 기본 단위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어요. 단자는 물리적이면서도 정신적 속성을 동시에 가진 독립적인 존재들인데 이 단자들은 서로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지 않지만 신에 의해 미리 정해진 조화 속에서 움직인다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손을 움직일 때 우리의 마음과 몸이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자들이 신의 조화 속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것이라는 거죠. 라이프니츠는 이를 미리 정해진 조화라고 불렀어요. 이런 관점은 물리주의의 초기 씨앗을 암시합니다. 왜냐하면 라이프니츠는 정신적 현상이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라 물리적 단자와 연결된 속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물리주의는 결국 모든 정신 현상이 물리적 과정으로 환원된다고 보는 이론이에요. 이제 이 주장을 더 발전시킨 철학자들과 최신 과학을 만나볼까요? 환원주의적 물리주의, 길버트 라일과 윌프리드 셀라스. 이제 20세기로 넘어가서 환원주의적 물리주의를 살펴볼게요. 환원주의는 정신적 현상을 뇌의 물리적 상태로 완전히 설명하려는 접근이에요. 20세기 철학자 길버트 라일은 이 분야에서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라일은 1949년 마음의 개념이라는 책에서 기계 속 유령이라는 표현으로 데카르트의 이원론을 비판했어요. 데카르트는 마음과 몸을 별개의 실체로 보았죠. 즉, 마음은 비물질적이고 몸은 물질적인 기계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라일은 이런 이원론적 사고가 잘못되었다고 봤습니다. 그는 마음을 별도의 비물질적 실체로 보지 않고 뇌와 행동의 패턴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예를 들어 화를 낸다는 감정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화를 낼 때 얼굴이 붉어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심장이 빨리 뛰죠. 라일에 따르면 이런 감정은 뇌의 화학적 반응과 신체적 행동의 결과일 뿐
별도의 마음이라는 실체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라일은 이를 범주 오류라고 불렀습니다. 즉, 마음을 물질과 별개의 범주로 잘못 분류했다는 거죠. 그의 주장은 물리주의적 관점에서 정신을 이해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다른 철학자 윌프리드 셀라스도 비슷한 맥락에서 중요한 주장을 펼쳤어요. 셀라스는 1956년 경험주의와 심리철학에서 신화적 주어라는 개념을 비판했어요. 그는 우리가 생각한다거나 느낀다고 할 때 이를 직관적으로 주어진 비물질적 경험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죠. 하지만 셀라스는 이런 직관적 경험도 결국 뇌의 물리적 상태로 환원될 수 있다고 봤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빨간색을 본다고 느낄 때 이는 단순히 시각 피질의 뉴런이 특정 파장의 빛에 반응한 결과라는 거예요. 셀라스는 정신현상을 과학적 언어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이런 이론들을 뒷받침하는 현대 연구도 많습니다. 2024년 캘리포니아 공대의 연구팀은 감정과 뇌 활동을 연결하는 실험을 진행했어요. 이들은 fMRI를 사용해 피실험자가 분노를 느낄 때를 관찰했죠. 실험 결과 분노를 느낄 때 뇌의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편도체는 감정 처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 부위로 알려져 있죠. 이 연구는 분노라는 감정이 뇌의 물리적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이 실험에서는 피실험자가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코르티솔 수치가 증가하며 뇌의 전전두엽 피질 활동이 감소하는 것도 관찰했어요. 이는 감정이 단순히 주관적 경험이 아니라 물리적, 생리적 과정의 결과라는 라일과 셀라스의 주장을 강력히 뒷받침합니다. 비환원적 물리주의, 도널드 데이비슨과 제리 포도르. 물리주의가 모든 것을 뇌의 물리적 상태로 환원해야 한다는 건 아니라는 주장도 있어요. 비환원적 물리주의는 정신현상이 물리적이지만 물리적 설명만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이죠. 도널드 데이비스는 이 관점을 대표하는 철학자 중 한 명이에요. 데이비스는 1970년 정신적 사건이라는 논문에서 이상 심리주의라는 이론을 제안했어요. 그는 정신적 사건이 물리적 사건과 동일하다고 보았지만 정신적 사건을 물리적 법칙으로 완전히 예측하거나 설명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죠. 예를 들어 사랑에 빠졌다는 감정을 생각해 봅시다. 이 감정은 뇌에서 도파민과 옥시토신 같은 화학물질이 분비되는 물리적 사건과 연결되죠. 하지만 그 주관적 경험, 즉 사랑의 따뜻함이나 설렘 같은 느낌은 물리적 법칙만으로는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데이비스는 이를 정신의 이상성이라고 불렀어요. 즉, 정신적 사건은 물리적이지만 인간의 언어와 맥락 속에서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철학자 제리 포도르도 비환원적 물리주의를 지지했어요. 포도르는 1983년 정신의 모듈성에서 마음을 기능적 모듈로 이루어진 시스템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정신이 여러 독립적인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했어요. 예를 들어 시각을 처리하는 모듈, 언어를 처리하는 모듈, 감정을 처리하는 모듈 등이 있죠. 포도르에 따르면 이 모듈들은 물리적 뇌에서 작동하지만 그 작동 방식은 단순히 뉴런의 합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는 현대 AI 설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딥러닝 모델에서 이미지 인식과 언어 처리를 별도의 모듈로 나누는 방식은 포도르의 모듈 이론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경우가 많죠. 2025년 스탠퍼드 AI 연구소는 포도르의 이론을 테스트하는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어요. 이들은 감정인식 AI를 개발해 얼굴 표정과 음성 패턴을 분석해 인간의 감정을 예측하려고 했죠. 이 AI는 85% 이상의 정확도로 기쁨, 슬픔, 분노 같은 감정을 인식했어요. 하지만 인간이 느끼는 주관적 경험, 예를 들어 기쁨을 느낄 때의 따뜻한 감정이나 슬픔을 느낄 때의 깊은 공허함 같은 그런 미묘한 감정의 뉘앙스는 재현하지 못했죠. 이 실험은 비환원적 물리주의의 현실적 한계를 보여줍니다. 즉, 정신현상이 물리적이지만 그 주관적 경험은 단순히 데이터나 알고리즘으로 환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물리주의의 확장. 존설과 콜린 맥긴의 관점. 현대 철학자 존설은 물리주의를 더 확장된 관점에서 바라봤어요. 설은 1984년 마음, 뇌, 과학에서 의식을 뇌의 고차원적 특성으로 설명했죠. 그는 의식이 물리적이지만 단순한 뉴런의 합 이상이라고 주장했어요. 예를 들어
물이 H2O 분자로 이루어졌듯이 의식도 뇌의 복잡한 상호작용에서 나온다고 봤습니다. 물 분자가 결합해 액체 상태의 물이 되는 것처럼 뉴런들이 복잡하게 연결되면 의식이라는 새로운 속성이 출현한다는 거예요. 31을 출현적 속성이라고 불렀죠. 하지만 그는 이런 출현적 속성이 여전히 물리적 법칙에 기반한다고 강조했어요. 반면 콜린 맥기는 물리주의의 한계를 더 강하게 지적했어요. 맥기는 1999년 의식의 신비에서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는 의식의 본질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죠. 그는 이를 인지적 폐쇄라고 불렀어요. 예를 들어 박쥐가 초음파를 통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을 인간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비슷하다고 설명했죠. 맥긴에 따르면 의식의 본질은 인간의 뇌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고 해요. 이런 관점은 신비주의적 물리주의로 불리며 과학의 한계를 인정하는 동시에 물리주의를 유지하는 입장이죠. 2025년 옥스퍼드 대학의 의식 연구 프로젝트는 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험을 진행했어요. 연구팀은 뇌의 신경망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식이 복잡한 네트워크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한다는 증거를 찾았죠. 이들은 10만 개 이상의 인공 뉴런을 연결한 시뮬레이션에서 특정 패턴이 반복될 때 의식과 유사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했어요. 예를 들어 시뮬레이션에서 특정 자극에 대한 통합된 반응이 나타났죠. 이는 인간 뇌에서 의식이 정보를 통합하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해요. 하지만 맥긴의 주장처럼 의식의 본질, 즉 왜 이런 네트워크가 주관적 경험을 만들어내는지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죠. 이 실험은 물리주의가 의식의 기작을 설명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그 본질적 신비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신 사례 2025년의 과학과 사회. 이제 2025년의 최신 연구와 사례를 통해 물리주의를 현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을 살펴볼게요. 2025년 뉴럴링크는 생각만으로 게임을 조작하는 BCI 기술을 공개했어요. 이 기술은 뇌 신호를 실시간으로 디지털 명령으로 변환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사용자가 오른쪽으로 이동이라고 생각하면 뇌의 운동 피질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읽어 게임 캐릭터가 오른쪽으로 움직이죠. 이 기술은 뉴럴링크의 최신 임플란트인 애닐 칩을 통해 구현되었어요. 애닐 칩은 1000개 이상의 뉴런을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해요. 이 기술은 정신이 물리적 과정임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뇌 신호라는 물리적 데이터로 변환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AI와 윤리 문제를 다룬 사례를 볼게요. 2025년 유럽연합은 AI 의식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이 보고서는 AI가 의식을 가질 가능성을 다루며 물리주의적 관점에서 AI를 뇌의 모방으로 보았죠. 보고서에 따르면 AI가 복잡한 신경망을 통해 학습할 때 인간 뇌의 의식과 유사한 패턴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 보고서는 동시에 윤리적 책임 문제를 제기했어요. 예를 들어 만약 AI가 의식을 가진다면 AI에게도 권리가 부여되어야 하는지 논의해야 한다는 거죠. 이는 물리주의가 기술 발전과 맞물리며 새로운 사회적 질문을 던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소비 행동과 뇌의 관계를 다룬 연구를 살펴볼게요. 2024년 말 MIT의 연구팀은 쇼핑 중 뇌의 보상 시스템을 분석했어요. 이들은 블랙 프라이데이 데이터를 활용해 실험을 진행했죠. 실험 참가자들은 쇼핑 시 할인 상품을 발견했을 때 뇌의 보상 시스템, 특히 중뇌 변형계 도파민 경로가 활성화되는 것을 관찰했어요. 도파민은 쾌락과 보상을 느끼게 하는 주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예를 들어 참가자들이 50% 할인된 제품을 발견했을 때 도파민 분비가 급격히 증가하며 충동적 구매 행동이 나타났죠. 이 연구는 소비 충동이 뇌의 물리적 과정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이 연구팀은 참가자들에게 도파민 억제제를 투여한 후 실험을 반복했어요. 그 결과 도파민 억제제를 투여받은 그룹은 충동적 구매가 30% 감소했다고 해요. 이는 물리적 뇌 상태가 우리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줍니다. 물리주의의 도전, 힐러리 퍼트넘과 데이비드 차머스. 물리주의는 수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비판도 피할 수 없었어요. 힐러리 퍼트넘은 물리주의에 도전한 대표적인 철학자 중 한 명이에요. 퍼트넘은 처음에는 기능주의를 창시하며 물리주의를 지지했죠. 기능주의는 정신 상태를 기능적 역할로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예를 들어 고통이라는 정신 상태는 특정 자극하는 기능으로 정의되죠. 하지만 퍼트넘은 나중에 이런 관점의 한계를 느끼고 1988년 표상과 실제에서 새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그는 마음이 뇌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제안했죠. 퍼트넘은 외재주의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의 정신 상태가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고 주장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물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때 이는 뇌의 상태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이라는 물질과 상호작용한 경험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이는 마음이 단순히 뇌의 물리적 상태로 환원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또 다른 철학자 데이비드 차머스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차머스는 1998년 의식적인 마음에서 의식의 어려운 문제를 제기했죠. 그는 물리주의가 의식의 기능적 측면은 설명할 수 있지만 왜 우리는 주관적 경험을 느끼는가? 라는 질문은 해결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붉은 장미를 볼 때 뇌의 시각 피질이 특정 신호를 처리하는 과정은 설명할 수 있죠. 하지만 붉은색을 경험하는 느낌 자체는 왜 발생하는지 물리적 과정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차머스는 이를 경험의 질 문제라고 불렀죠. 2025년 차머스는 테드 강연에서 더 나아가 의식은 우주의 기본 속성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논란을 일으켰어요. 그는 이를 범심론이라고 불렀죠. 범심론은 모든 물질이 어느 정도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이론이에요. 예를 들어 전자 하나하나가 미세한 의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은 물리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철학적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추가 연구와 사례, 물리주의와 의식의 경계, 물리주의와 의식에 대한 논쟁은 최근 과학에서도 계속되고 있어요. 2024년 하버드 의대의 연구팀은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어요. 이들은 명상 중인 사람들의 뇌를 fMRI로 관찰했죠. 실험 결과 명상을 할 때 뇌의 기본 상태 Default Mode 네트워크가 억제되며 전전두엽 피질과 측두엽의 연결성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는 명상이 자아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물리적 기작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명상 중 초월적 경험을 느낀다고 보고한 참가자들의 경험은 물리적 뇌의 변화만으로 완전히 설명되지 않았죠. 이는 차머스의 어려운 문제와 연결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사례로 2025년 일본 교토대학의 연구팀은 AI를 사용해 꿈의 내용을 재구성하는 실험을 진행했어요. 이들은 참가자가 잠을 자는 동안 뇌파를 측정하고 이를 딥러닝 모델로 분석해 꿈의 시각적 이미지를 생성했죠. 예를 들어 참가자가 강아지와 놀았다고 꿈을 꾼 경우 AI는 뇌파 데이터를 기반으로 강아지의 이미지를 재구성해냈어요. 이 실험은 꿈이라는 정신현상이 물리적 뇌 활동과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참가자가 꿈에서 느낀 감정, 예를 들어 강아지와의 교감에서 오는 따뜻함 같은 경험은 AI로 재현되지 못했죠. 이는 물리주의가 정신현상의 객관적 측면은 설명할 수 있지만 주관적 경험의 본질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음을 시사합니다. 물리주의와 우리의 삶. 오늘 우리는 플라톤, 라이프니츠, 설, 차머스까지 물리주의의 긴 여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고대 철학자들의 이상주의적 관점에서 시작해 현대 과학과 철학이 어떻게 마음과 뇌의 관계를 설명하는지 살펴봤죠. 2025년의 과학은 우리의 마음이 뇌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뉴럴링크의 BCI 기술, 유럽연합의 AI 윤리보고서, MIT의 소비행동 연구까지 물리주의적 관점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신비도 많습니다. 차머스가 제기한 어려운 문제처럼 의식의 주관적 경험은 과학으로 완전히 설명되지 않죠.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은 뇌의 전기 신호일 뿐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주제로 다시 만나요.